이번 주제는 다음 정부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이 이제 6월 3일에 뽑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야, 이거 독박 쓸 것 같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부동산 시장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요. 부동산의 어떤 지금 상황과 지금 꼬여있는 이 문제들을 봤을 때 다음 대통령이 이거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답이 잘 안 보인다라는 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꼬이고 해결이 잘 안 되는 걸까?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돼도 쉽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현금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살 수 있는 현금이 꽤 있는데 집을 안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서울 수도권에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생각보다 지방에 계신 분들 중에서 지방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집을 못 사겠어요라고 말하는 분들이 꽤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울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지방 사람들도 야,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사겠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광역시에 아주 특정 동네들 몇 개 빼고는 일반적으로 지방에 계신 분들이 뭐 맞벌이를 하거나 하면은 생각보다 집을 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집값이 많이 싸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도 물론 비싼 단지, 비싼 아파트가 있긴 있죠. 뭐 신축이고 막 대단지에 뭐 커뮤니티 있고 이러면은, 아니면 뭐 학군지 완전 한복판이거나 아니면 뭐 바닷가에 있어가지고 뭐 초고층으로 막 올리고 하는 것들은 비싼데, 그런 게 아닌 일반적인 분들은 살만은 합니다. 오히려 지방에 계신 분들은 직장이 좀 괜찮지 않다. 그러니까 직장 걱정, 그러니까 수입을 걱정하는 분들이 좀 있고, 집을 사놔도 집값이 떨어질까봐를 걱정하는 거지 돈이 부족해서 막 집을 못 사겠어요라고 말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광역시도 뭐 2억, 3억, 뭐 4억짜리 아파트들 엄청 많거든요. 살기가 막 아주 힘든 그런 것들도 아닌데, 구축만 돼도 뭐 3, 4억이면 다 사니까. 그런데 반대로 서울 수도권은 충분히 집을 살 수 있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안 사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죠. 이게 왜 일부러라고 제가 얘기를 했냐면, 바로 전세 제도의 이제 문제인데 가장 큰 단점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5억의 현금이 있어요. 그러면 이 5억으로, 사실 5억은 절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럼 이 5억에 맞춰서 집을 사면 되는데, 집을 안 사고 우리는 전세를 살 수 있잖아요. 그럼 전세를 살면 어떻게 되냐? 같은 5억으로 10억어치짜리의 좋은 집에서 거주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를 선택하는 순간 주거의 질이 급상승을 하는 거예요. 같은 돈으로 집 사는 거 대비해서.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내가 5억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전세를 만약에 내가 얻으려고 하면 뭐 25평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서울도 이제 넓지만 서울의 신축 아파트 25평도 전세로 갈 수 있어요. 현금 5억이 있으면. 근데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5억짜리 매매를 하겠다. 그러니까 대출 안 받고 매매를 하겠다고 하면은 뭐 서울에서는 정말 안 좋은 입지에 뭐 정말 여러 투자성도 안 나오는 그런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경기도로 좀 빠지면은 그래도 좀 세대수는 큰데 뭐 구축이고 뭐 당장 뭐 재건축 이런 건 쉽지 않은, 그렇지만 살기는 괜찮은, 뭐 거주성은 좋은 뭐 그런 것들을 살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금이 충분히 있는 분들도 사실 집을 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집을 사면은 너무 이 주거 환경이 떨어지는데, 이걸 집을 안 사고 전세를 살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훨씬 좋은 동네 가서 살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전세가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내가 좋은 집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 돈 대비해서 되게 좋은 집에서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2+2가 됐으니까 최소 세입자들도 한 4년 살 생각으로 이제 이사를 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4년 정도 살면은 그 동네에 적응도 되지만 그 집 수준에도 완전 이제 안착을 해요. 이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나? 라는 느낌을 나도 모르게 받는데, 그러면 이 집은 보통 전세가율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되니까 대출을 5억을 더 받아가지고 10억을 맞추면 살 수는 있는데, 야, 5억을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사? 이건 좀 부담된단 말이죠. 대출은 많이 받고 싶지 않은데 요 정도에는 또 살고 싶은 이 복잡한 마음, 이게 이제 두 개가 섞이면서 어떻게 되냐, 자연스럽게 좀 집값이 조금만 좀 내려가면, 지금 전세 한 번만 더 살고 집값이 살짝 내려와가지고 10억이 아니라 한 8억 5천 정도만 딱 오면 내가 대출 조금 받아가지고 그 사이 한 2년 정도 또 돈을 모아서 한 2, 3억만 대출 받고 10억 하는 집을 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도달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을 살 수도 있는 분들이 집을 안 사고 계속 대기 수요가,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건 뭐 너무 자연스러운 거니까. 국부론이라고 이 아주 오래된 경제학의 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애덤 스미스가 쓴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죠. 뭐 이거는 뭐 경제학 원론 같은 얘기니까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거는 수요가 많아지면 비싸지고 공급이 적어지면 비싸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요가 적어지고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가는 거고요. 자,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다면 공급을 늘려야 되는 게 가장 우선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공급을 못 늘린다면 수요라도 줄여야 되는 것이고요. 요게 아주 기본적인 경제 원리인데 이걸 부동산, 특히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에다가 적용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이 독박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씩 설명을 해보면 우선 토지라는 게 한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작은 나라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그 지구본의 그 약간 너무 위쪽에 있어가지고 약간 손해보고 있는 게 있어요. 생각보다 우리나라 남한 면적도 아주 작은 편은 아니고 꽤 넓은데 국토의 또 대부분이 또 산지라서 사람들이 잘 안 사는 지역도 많고 산지가 아닌 평야 지역에서도 또 이렇게 수도권에 막 몰려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유독 좀 좁게 느껴질 뿐인 거죠. 이 토지라는 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부동산은 어쩔 수 없이 땅 위에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들 서울에 몰려 살고 서울에 못 사니까 수도권이 지금 확장되고 있고 수도권에 확장되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GTX를 만들고 있는 이 수도권 1극 현상이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울에 살기 싫어도 서울에 살아야지만 직장도 구하고 인프라도 좋고 뭐 병원도 있고 하니까 계속 몰려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 가뜩이나 한정되어 있는 토지를 해결하려면 국민들이 서울에서 살기 싫게 서울을 막 떠나게 서울 떠나서 막 부산에 가서 살고 대구에 가서 살고 막 광주 가서 살고 하게 만들면 되는데 안 되잖아요.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어떡할까? 두 번째 방법은 토지가 한정되어 있다면 토지 위에 집이라도 많이 지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을 많이 짓는다는 거는 결국에 높이 올리는 수밖에 없겠죠. 높게 올린다는 거는 용적률을 높여가지고 30층 지을 아파트를 50층을 지으면 어쨌든 집이 20개가 더 생기니까 그걸 가지고 공급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용적률을 높이는 거를 정치권에서 하면 좋은데 요게 또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또 그 동네는 이미 사유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그 소유주들이 있고 그 소유주들은 이 집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용적률 혜택을 받으면서 어떻게 되죠? 이제 일반 분양이 늘어나니까 더 고급화하고 더 집을 더 크게 짓고 하면서 그냥 소유를 했을 뿐인데 돈을 벌었네? 부자가 됐네? 라는 논리가 또 강력하단 말이죠. 야, 왜 그 동네 사람들 원래 집 가지고 있던 사람들 불로소득 벌게 하냐. 요 논리를 깰 수 있는 정치인이 쉽지 않다. 용적률을 늘리는 게 차선책인데 요것도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정치인들이 이제 이 국민의 여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심리를 반영한 정책들을 내기 시작합니다. 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서울 땅, 요런 땅들을 개발을 하긴 할 거야. 그래서 공급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할 건데 돈을 많이 벌지는 마라. 라는 식으로 지금 정책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것들을 막 추진을 하는데 되는 곳들도 있지만 잘 안 되는 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네가 가지고 있는 땅을 가지고 개발은 하긴 할 건데 너네가 너무 좀 불로소득을 벌면 또 좀 그러니까 좀 적당하게 벌든지 아니면 좀 안 벌든지 아니면 벌었으면 좀 기부를 하든지 공공의 이익에 좀 같이 좀 공유를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소유자들이 이거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럴 거면 안 한다. 나중에 하자 하면서 또 싸우면서 시간만 간다 이거죠. 자, 거기다가 이제 건설사가 결국에 이걸 만들어서 물건을 만드는 그 기술자라고 보면은 요 물건 만드는 사람들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 요 건설사들도 돈이 남아야지 이걸 하는데 돈이 남으려면 결국에 토지주들, 소유주들도 원하는 그 고급화에 눈도 맞춰줘야 되고 또 일반 분양이 좀 많아가지고 그걸로 좀 충당을 하면 되는데 일반 분양은 또 많이 안 나오고 근데 또 공사비 원가는 좀 늘어났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 월급도 늘어나고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분양가를 좀 높여가지고 좀 돈도 나도 좀 벌고 그리고 공급도 하고 하면 좋은데 요거 하려니까 이제 분양가가 더 높아진다는 거를 또 이제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집을
안 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분들 입장에선 집값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분양가가 높아진다? 이거 참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양가를 낮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낮추려고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또 로또 분양이 나오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막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잘 안 돼. 그러니까 야, 그러면 이제 짓지 말자, 짓지 맙시다 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또 이제 뚝 끊깁니다. 우리나라 보면은 공급이 막 늘어날 때가 있다가 갑자기 공급이 막 확 줄었다가 다시 또 공급이 확 늘었다가 다시 또 줄었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실 요 두 집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주, 그러니까 그 조합원들,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뭐 시공사, 뭐 시행사, 뭐 이런 곳들은 비싸게 팔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요 집단, 비싸게 팔고 싶은 집단이 있고, 청약을 희망하는 뭐 무주택자라든지 뭐 1주택자도 청약할 수도 있으니까, 뭐 하여간 청약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사야 되니까 좀 싸게 사고 싶은데, 근데 여기는 비싸게 팔고 싶은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봤을 때 여기도 우리 표를 주는 사람들, 여기도 우리 표를 주는 사람들, 정치인이 봐도 여기도 우리 지역구 사람들, 여기도 우리 지역구 사람들인데 누구 편을 들지? 요게 되게 애매한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토지를 더 많이 확보하면 됩니다. 아니면은 서울 쏠림 현상을 해결하면 돼. 막 진짜 뭐 세종시든 뭐 대구든 부산으로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 거기 양질의 일자리가 막 엄청나게 늘어나서 저기서 저 일하고 살고 싶어요라는 사람들이 쭉 많아지면 서울의 수요가 쭉 빠지면서 이제 이런 공급을 좀 덜 해도 될 텐데, 그게 또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제 3기 신도시니 뭐 택지지구를 조성하니 하면서 계속 경기도를 키우고 있잖아요. 서울을 더 메가시티로 만들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용적률을 좀 일부 풀어가지고 더 컴팩트 시티로 도 높게 만드는 게 맞거든요. 요즘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다 컴팩트 시티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시가 넓어지니까 GTX도 필요하고 지하철도 깔아야 되고 하면서 사회 인프라가 점점 더 많이 들어가는데, 좁게 높게 올리면 그런 인프라가 좀 덜해지죠. 근데 그것도 안 돼. 용적률 푸는 것도 안 돼. 토지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아. 그리고 서울이 아닌 다른 동네 가서 사세요도,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해야지 사실은 정부가 하는 진짜 부동산 문제 해결이겠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냐. 우리는 수요를 줄이겠다라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급등하면 세금을 높이거나 대출을 규제하거나 합니다. 이거는 진보나 보수, 정치 집단 어디 상관할 거 없이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집값이 올라간다고 느껴지면은 모든 정권에서 다 규제를 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안 하고서는 방법이 잘 안 나온다. 국민을 설득해가지고 하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쉽지 않기 때문에 가장 심플한 단순한 방법으로 간다. 수요를 낮춘다. 자, 집 사는 거를 늦춰버리겠다라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조정 대상 지역을 늘리고 뭐 LTV를 규제하고 스트레스 DSR을 주고 하면서 어떻게든 집을 조금 사는 걸 지연시키는 정책을 쓰는데, 자, 거기다가 더 문제가 있는 건 이거예요. 기존의 물건들 있죠. 그냥 기존의 아파트 이런 것들이 그러면 가격이 그냥 그대로 있냐?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물건들이 공급과 수요가 뭐 딱 맞는 상황이어도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 돈이라는 거는 결국에 시장에 풀린 돈의 양 대비 물건의 개수를 가지고 가격이 정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뿐만 아니라 돈이 많이 풀리면 그냥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물건값이 올라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맨날 얘기하는 게 짜장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짜장면이 얼마인 줄 알았어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경제가 발전하고 GDP가 성장하고 시장에 돈이 풀리고 이 통화량이 늘어나면은 어쩔 수 없이 똑같은 물건이어도 가격이 계속 올라간단 말이죠. 우리도 최저임금 계속 올라가고 20년 전에 월급 대비 지금 훨씬 더 임금이 높아졌잖아요. 내 직장이 수요가 많아져서 뭐 공급은 적어져서 임금이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늘어나는 것이다. 옛날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더 풍족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물가도 같이 올라버려가지고 10년 전에 받는 월급이나 지금 받는 월급이나 어차피 생활 수준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그대로여도 가격이 오른다. 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수요가 줄어도 가격이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수요 감소하는 것보다 통화량이 더 빠르게 증가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수요는 빠져. 막 인구가 주는데도 가격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왜 이러지? 라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넓게 보시면 돈의 양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면 수요가 감소하는 속도보다도
이 돈의 가치 하락이 더 빨라서 가격이 오를 수도 있구나. 이게 뭐 진짜 올랐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숫자상으로는 올라가는 거죠. 자, 올해 경기 침체가 예상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대다수의 국민들이 다 동의를 하는 게 올해 경제 쉽지 않다. 지금 상황 좋지 않다라고 하는 와중에 새로운 정부가 이제 2달 뒤면은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 정부는 통화량을 풀 것인가 줄일 것인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새로 들어오는 이제 5년 임기의 정부는 돈을 풀까요? 돈을 더 잠글까요?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자, 10조 원으로는 부족하다. 악재에 악재 겹친 한국 경제, 추경안 규모가 쑥 올랐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산불도 이번에 크게 났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경제가 가뜩이 나면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다가 뭐 이래저래 지금 사건 사고들이 많아요. 지금 뭐 싱크홀이니 뭐니 해서 지금 뭐 토목 관련된 공사들도 막 지금 막 상황이 안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막 다 고려하면은 원래 풀려고 하는 돈보다 좀 더 풀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추경을 원래 10조를 하려고 했는데 13조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추경이어서 그런 거고 본격적으로 이제 정권이 이제 새로 바뀌게 되면은 그 정부는 어쨌든 경제 살리기에 드라이브를 걸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일 때는 유동성을 공급해서 돈을 풀어서 어떻게든 경제를 살려놓고 생기는 부작용은 나중에 해결합시다. 이렇게 가는데 그럼 아마 돈을 풀 확률이 높겠죠. 자, 거기다 지금 M2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풀리는 통화량을 보면은 2023년이 줄었습니다. 이때 돈이 좀 줄었어요. 그러면서 이때 살짝 내려갔죠. 그 뒤로 계속 지금 통화량은 늘어나고 있어요.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돈은 계속 풀리고 있고 그 돈은 어딘가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와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는 올라가고 우리 월급 올라가는 속도보다 물가가 더 빨리 올라가니까 우리 삶이 지금 팍팍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늘어난 돈의 일부는 당연히 부동산 시장으로 가고요. 그리고 그 돈은 뭐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겠죠. 그래서 돈 많이 번 사람들이 또 부동산을 사러 오는 이런 일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다주택 규제가 없으면 지방으로도 좀 가고 부산으로도 가고 광주로도 가고 아니면 지방 소도시들로도 막 가겠죠. 뭐 다주택 규제가 없으니까 뭐 똘똘한 한 채를 굳이 안 사고 뭐 세 채를 사도 된다면 쪼개서 효율적으로 살려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근데 그게 없어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똘똘한 한 채로만 계속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 집이 저렇게 비싸지? 라고 생각이 들 때 잘 생각해 보시면 시장에 돈이 계속 풀리는데 이 풀린 돈이 계속 똘똘한 한 채로 가세요라고 이제 일방통행으로 막아 놓으니까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일 좋은 집들로 간 거죠. 그러니까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25년 말에 한국 기준금리는 얼마일 것 같습니까? 지금 2.75잖아요. 그러면 2.75보다 더 높아질까요? 아니면은 동결일까요? 아니면 낮아질까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장의 전망도 지금보다 많이 내려갈 것 같다. 2% 초반까지 내려갈 것 같다라는 게 시장의 지금 전망이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여기서 돈이 더 풀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지금 주담대, 특히 이제 뭐 가계대출 증가액 추이를 보면은 최근 한 3, 4개월 동안 조금 그래도 좀 막았어요. 근데 작년을 보면 작년에 돈을 많이 풀렸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2023년에도 돈이 많이 풀렸습니다.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막을 수 있지만 사실 이 자본주의 시장이라는 거는 돈을 계속 공급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이게 계속 엔진이 꺼지지 않게 불길을 또 끌고 가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무작정 계속 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특히 이제 4월 달 이제 아마 통계가 이제 조만간 나올 텐데 4월 달에는 돈이 좀 더 많이 풀렸을 겁니다. 사람들이 워낙 거래도 많이 했고요. 3, 4월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고려하면은 마냥 막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더 늘어날 확률이 높겠죠.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집을 샀던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생각보다 대출 금리랑 조건이 나쁘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 50년짜리 만기 대출 이런 거 해주는 곳들도 좀 생겼고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금리도 꽤 그래도 좀 잘 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작년 말 그러니까 11월 12월 이때 대출 받았던 거를 생각해 보면 지금 조건이 훨씬 좋아졌다는 말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작년 말 대비 금리도 조금 내려갔고 거기다가 대출 한도도 이제 약간 좀 풀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DSR 규제 때문에 안 돼요 하는데 아닙니다. 이걸 또 실제로 대출 받아보러 가신 분들은 아는데 약간 풀어주는 게 있어. 그래가지고 이걸로 하니까 생각보다 대출 많이 받았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자, 주담대만 규제해가지고는 우리나라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또 사금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도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어떤 한 축의 뭐 일부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전세 대출이
어찌 보면은 당구로 치면 3쿠션 같은 거죠. 3쿠션. 주담대만 직접적으로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세 대출 규제가 같이 되지 않으면 전세를 얻는 분들이 또 전세를 높여주잖아요. 대출 받아가지고. 그러면은 그 집주인 입장에서는 실거주는 못하죠. 주담대가 막혀 있으면. 그렇지만 전세가 올라가니까 전세를 끼고 집을 우선 사놓자. 나중에 들어가자. 라는 식으로 어차피 유동성이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지고 또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라서 전세도 같이 규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도 좀 규제를 하고 전세를 좀 더 타이트하게 봐가지고 전세를 같이 잡으려고 막 할 텐데 이게 또 쉽지 않단 말이죠. 약간은 할 수 있는데 이걸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면 어떡합니까? 이제 이 정부 입장에서도 아니 무주택으로 전세 살고 있는 분들을 약간 탄압하는 느낌이 가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이거 쉽지 않아지는 거죠. 선거에서 또 이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유불리를 막 계산기를 돌려봐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주택 건설 인허가랑 이제 착공 실적을 보면은 뭐 2024년부터 해서 뭐 급감했습니다. 이미 급감했고 이 상황에서 조금 좋아진다고 해도 여전히 뭐 이미 과거에 안 해놨던 것들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려요. 거기다가 이제 인허가는 2024년이 정말 안 좋았는데 이제 착공은 지금 더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착공이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앞으로 한 3년에서 4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지금 공급을 인허가를 해서 착공을 하고 하는 것들이 많아져야 3, 4년 뒤에 준공을 하면서 이제 입주량이 막 늘어날 텐데 이 미스매치는 해결이 안 됩니다. 당장 해결이 안 돼요. 자, 거기다가 지금 1분기 수도권 분양 물량이 70% 급감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분양 물량의 대부분이 또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은 지금 미분양도 많은데 기존에 하던 사업 계획 따라서 하던 게 있다 보니까 야 이거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또 분양을 막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공급이 많은 지방에 공급이 또 쌓이고 있어요. 근데 공급이 적은 수도권 서울은 공급이 더 안 되는 상황. 그래서 지금 이걸 수치로 보여드리면은 1분기입니다. 2025년 1분기니까 3개월간 서울에 1000세대 그리고 경기에 5000세대 인천에 250세대 정도가 아파트 분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많은 걸까요, 여러분들? 많아 보이세요? 이걸 많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후보 모두 이제 앞으로 후보들이 집값 문제 해결하겠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리고 당연히 전세 문제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이제 핵심인데 어떻게 해결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용적률을 풀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 좀 좋은데 용적률을 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용적률 풀면은 재건축 재개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득을 보잖아. 라는 이 국민 정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해가지고 공급을 늘려서 이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도 야, 그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번다. 그러니까 이거 못 벌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좀 하고 공공기여도 좀 하게 하고 야, 이왕하는 거 데이케어 센터도 좀 만들고 야, 거기 좀 하는 거 요양원도 만들고 뭐 지하주차장도 좀 기부도 하고 이런 거 좀 하면서 너무 많이 벌진 마세요라는 정책을 또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하는 사람들은 야, 하지 말자고 하면서 또 공급이 안 되겠죠. 그러면 서울 쏠림이라도 해소를 하면 되는데 서울로는 사람들이 계속 옵니다. 아이들은 안 태어나지만 청년들은 지금 계속 서울로 오고 있어요. 서울로 계속 오는데 이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공급이라도 그럼 많아야 되는데 공급도 잘 안 되죠. 재개발, 재건축도 안 되지만 신축도 잘 안 됩니다. 지금 공사비도 많이 올랐지만 계속 다 지연되고 있어요. 공기가 막 다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토지 보상부터 해서 뭐 다 문제들이 다 있는데 아무리 빨리 하려고 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근데 또 경제는 살려야 되니까 유동성을 풀긴 또 풀어야 되는 게 다음 대통령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대통령이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은 답이 있으신가요? 저는 여기서 답이 잘 안 나오는데 물론 이제 다음 대통령이 대단한 어떤 해안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지만 이게 가능할까? 결국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데 국민들이 설득이 될까? 이 부분은 저도 의문이다. 이 상황에서 과연 다음 대통령은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독박을 쓸 것인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이 있으시면은 그런 것들을 본인 생각을 댓글로 많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